매주 월요일 7시에 시작하는 선제국어 라이브.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7시에 합격을 위한 또 문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국어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라이브 지금 성적이 1차적으로 나왔는데 역대 라이브 중에서 문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한 2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 지금 라이브 사상 최저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을 지금 채팅을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선생님이 정답률 8번 보고 놀라셨겠다 막 이러는데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틀려봐야지 앞으로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틀린 문제도 있어야지 앞으로 실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 전에 우리 다 같이 약속했던 거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매주마다 제가 미션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주 미션은 2주차 미션이었는데요. 나는 똥똥똥으로 도끼를 품었다 했어요. 자, 집중하시고요. 지금부터 나는 똥똥똥 도끼를 품었다인데 품기만 하면 안 되고 실행을 했어야 돼.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하나 좀 뽑아주세요. 오! 아무도 안 올려. 똥똥똥으로 도끼를 했다. 이거 안 했나 봐. 오. 아리오님. 오케이. 와우. 다 도끼더라고 했다. 아리오님 좋아요. 제일 먼저 또 길게 올렸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전업자녀님. 올인원을 완강하기로 매일 4강씩 들으면 도끼를 품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와. 문언니까지 3분을 추첨해서 통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일 성실하게 지금 적어주셨던 분들을 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오님, 그 다음에 전업자녀님, 그 다음에 문언님 3분께 제가 통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통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데 오늘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지 않아요? 잠깐만, 나 왜 이렇게 화면에 머리가 떡이지게 나오니? 저 머리 떡진 거 아닙니다. 저는 매일 머리 감는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화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떡지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머릿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 제가 분명히 저번에 그랬습니다. 불만 문제 하나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맛이 나오면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죠.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고 저런 것도 한번 풀어보면서 실력을 올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라이브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저희는 지금 월요 라이브 시즌 1에 벌써 6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와, 이게 전체 8회까지인데 벌써 6회까지 왔습니다. 우리들의 목표 문풀 달리기예요. 근데 문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체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 한 주의 시작을 저는 월요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점검의 시간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미션 이건 아니에요. 나는 똥똥똥이 도끼를 품었다. 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매주마다 저희가 도끼를 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따 끝날 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도끼를 품고 한 주를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민님? 최악 발표됐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수업하느라고 바빴는데 합격생분들이 저희 라이브 방송에 오셨대요. 그래서 합격생분들 정말 합격의 기쁨을 뿜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 문풀 달리기 전 체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일단 오늘 사실은 그 1일 독을 제한 문제는 사실 요거예요. 요즘 기출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을까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출제 기조가 전환됐다고 발표했던 거는 인혁처 시험들이죠. 근데 인혁처의 출제 기조 전환을 이렇게 발표한 그런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기출들의 그죠? 출제 기조가 전환된 인혁처 틱한 문제들이 섞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군무원에서 뭐가 나왔죠? 그쵸, 군무원 7급에서 갑자기 논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논리가 나왔고요. 또 하나 또 뭐가 나왔냐면은 공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상기출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기출서가 책이 나오기 전에 시험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국회직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이 그쵸 발표가 되기 전에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예상기출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께서 한번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국회직 문제들 중에서 독해 문제가 되게 좋거든요. 모든 문제를 저희가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뭐 표준어, 단수 남기, 한자, 한자성어, 문학을 다 빼고요. 나머지 독해 쪽 문제들이 저희가 풀어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요즘 기출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을까? 요런 오늘 주제를 해서 제가 독해 문제 몇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합격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일단 합격자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축하의 마음과 함께 그 합격 기운을 받아오면서 오늘 문풀 달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모든 분들이 지금 라이브 듣는 분들이 조만간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문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자 기업과 리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예상기출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올해 나왔던 구문 7급 문제예요. 근데 구문 7급은 지금 출제기조 전환이 발표되지 않았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 공문서 바로쓰기 문제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뭔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점차적으로 유형이 다변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전처럼 너무 이상한 맞춤법, 너무 이상한 고유어, 너무 이상하고 지엽적인 그런 문법 규범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형은 계속해서 그쵸 다변화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어문규범 이제 바로 나왔네. 그리고 뭐 문법에 맡겨 쓰는 건 당연하니까 중복적인 표현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요게 보시면 어문규범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군무원에서 나왔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띄어쓰기가 나왔어요. 정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역시나 낮습니다. 63%. 현재 공문서는 저희가 워낙에 빡세게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정답률이 80이 다 넘어요. 그쵸? 쉬운 건 90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정답률 60이면 지금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절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어문규범을 너무 지엽적인 건 안 해. 근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했죠. 안녕하십니까. 통계청과 법무부에서 공동 실시하는 이렇게 돼 있죠. 실시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동사야. 근데 그 앞에 공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명사죠. 명사가 동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죠? 좀 어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조건이 있죠. 뭐라 되냐면은 조사 의미를 생략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동으로 조사를 넣음으로써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에로와. 그래서 제대로 고쳐줬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자, 만일 조사 협조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과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못을 만약에 붙여서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좀 변합니다. 나 노래를 못했어.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긴 했는데 뛰어나지 못하다. 잘하다의 반대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노래를 못 뛰고 했어. 그런 순간 정말 이거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거를 판가름하냐 하면은 순수하게 낫의 의미를 가진 부정부사일 땐 띄어서 쓰죠. 자, 내가 노래를 못했어. 그럼 정말 하지를 못한 거죠. 아예. 근데 나 노래 하긴 했는데 보통 실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했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하긴 했는데 잘하지 못했다. 잘하다의 반대말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쵸. 순수하게 부정의 의미가 있을 때는 띄어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밥을 먹지 못했다. 먹지 못하다. 이게 있습니다. 그럼 먹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뭐하지 못하다. 이거는 그쵸 보조용언이죠. 보조용언은 이 자체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띄어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지 못하다. 이거는 무조건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죠. 자, 받지 못하다. 무조건 붙였어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약간의 경각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이유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띄어쓰기, 너무 어려운 어문규범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 학생분들이 너무 공문서를 패싱하는 경향이 있어. 그냥 뭐 쉽게 나올 테니까 선택지 속어로 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속어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는데 정답률이 지금 60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뿐이 안 나왔다고 하는 거는
속어로 풀 때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머지에서 만약 모르는 게 좀이라도 있으면 속어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답률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 요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고 너무 지엽증은 안 해도 돼.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기본적인 교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주술홍의 오류죠. 법무부는 여러분의 외국인 등록 귀화 시점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뭐냐면 법무부가 보시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무부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가 어떤 기관입니다. 라고 주술홍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술홍이 오류가 되죠. 법무부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니죠. X.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무부와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조사 내용은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공통조사 항목과 자, 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로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조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조건에 뭐가 있냐면은 조건에 중복적인 표현을 간결하게 구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해준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선택지는 어떻게 붙였냐면은 자, 조사 내용은 공통조사 항목과 체류 자격에 따른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안 고쳐도 돼요. 좀 다르게 고쳐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조사. 더군다나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공통조사 항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쓰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깔끔하게 잘 굳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1번의 정답은 2번인데 2번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던 거는 좀 경각심을 좀 갖자. 계속해서 문제 유형은 다변화되는데 1번을 그냥 무조건 패싱하고 넘어가면은 공부를 안 하면은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 이건 사실 운이죠. 내년에 만약에 정말 기본적인 너무나도 쉬운 그런 어떤 뭐 주술홍이라고 한다든지 병렬 구조만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미 문제 유형이 다변한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군무원 7급이 이번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는 좀 합시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잊지 말고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못하다. 이거는 하긴 했는데 잘하지 않았어. 이런 뜻이고요. 노래를 못하다. 이건 정말 하지를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먹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보조용어를 쓰게 되면은 전치를 붙여서 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논리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2번하고 3번 푸는 방식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 잘 푸는데 3번에서 이제 그쵸 완전히 와다다다다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2번 정답률이 89%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푸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 글의 밑줄 결론이 이거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은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결론을 내야 돼. 근데 위에 지금 전제가 3개가 있고 하나가 비었어요. 너무 친절하게 또 네모칸까지 넣어줬어. 근데 여기 유동인구가 많은 이죠. 여기 유동인구가 많은 이죠. 얘랑 얘가 지금 일치가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서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읽어볼게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은 모두 주거인구가 많다. 근데 주거인구가 많은 상권은 그죠? 어느 것도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다. 즉 모든 것이 다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은 상권은 어느 곳이든 지하철과 멀지 않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끝났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죠. A이면 B예요. 그럼 다시 한번 B이면 C예요. 계속되죠. C이면 D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라서 A이면 뭐가 돼? C도 되고 A이면 D도 되는 거죠. 이게 뭐야? 가운산단논법이잖아. 그치? 연쇄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운삼단 논법을 통해서 연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 많으면 주거인구 많고 주거인구 많으면 저렴하지 않고 저렴하지 않으면 멀지 않고 그럼 지하철과 멀지 않으면은 수익률이 높아요. 이렇게만 연결이 된다면은 유동인구가 많으면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철과 멀지 않으면 수익률이 높다. 멀지 않으면 모두 수익률이 높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연쇄적인 논법으로 가음 3단으로 풀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수로 논리에서 생략된 전제를 찾는 거지만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모두라고 하는 게 다 이게 조건문으로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바로 연쇄논법 써서 풀면은 되겠어요. 꼬꼬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답률이 89거든요.
이 정답률이 89%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라이브 특강을 들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추론 기준 끝났고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다음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타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답률이 몇 퍼센트 떨어졌냐면 난도 좀 몰렸는데 정답률이 지금 49%가 나왔어요. 49%. 반타작. 반타작. 그치? 자,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휴, 뭐, 히히, 뭐 이러고 있는데, 맞았다와 틀렸다가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49%인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어렵지 않아. 원래 이게, 그러니까 2018년도 입학고시 변형인데, 원래 이게 기억,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쉬운 항들 지금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설명을 들으면은 잘 풀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 하면,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풀자고 하는 거야. 이런 거 풀자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때 열심히 들으시면은 정말 다양한 문제 잘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분 나빠하지 않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자, 첫 번째 레슨 어떻게 한다? 그죠? 그럼 모르는 문제가 나면은 반가워하기. 두 번째 레슨 쫄지 말기. 세 번째 레슨 체크하고 반복해서 풀기. 아시겠죠, 여러분들? 쫄지 마.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를 틀린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기계적인 문제만 풀어서 그래요. 저도 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사실 좀 다양한 문제를 좀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고 싶어. 가끔가다 모래주머니도 채우고 싶고 뭐 롤러코스터로 떨어뜨리고 싶고 이러는데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제 사실 생각보다 문제가 좀 쉽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모래주머니 훈련시키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본 유형 중심을 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기본 유형만 반복하다 보면 약간의 변형도 못 풀어요. 자, 이거 봐봐. 설명 들으면 여러분들 이게 그거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틀리신 분들. 기억부터 틀리신 분들.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요. 왜 그래요? 여기 봐봐.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나왔지. 우리가 논리 처음 배웠을 때 안녕하세요. 저 이선재예요. 지금부터 논리 열심히 해요.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제 지시어랑 결론 지시어 체크하라 그랬지.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식의 어떤 트릭이 나오게 되면은 걸린다 그랬죠. 왜냐하면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전제 지시어죠.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얘가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정치가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어떤 몽상가도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됐습니까? 그럼 얘가 전제지시어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다가 있지. 선제국어 올인원, 선제국어 수빈이교 논리 보면 맨 앞에 전제지시어랑 결론지시어를 구별하라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요게 지금 있잖아. 지금 이게. 그치? 그러니까 자, 한번 기억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앞에다 써야 돼요. 그럼 모든 정치가는 그쵸?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전제. 그리고 2번 전제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몽상가도 합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몽상가도 모든 몽상가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은 몽상가는 모두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결론이 지금 뭐로 나왔죠? 따라서 어떠한 정치가도 자,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정치가도 몽상가가 아니다. 어떤 A도 B가 아니다. 그럼 모든 A는 B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떤 정치가도 몽상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 문제랑 앞에서 불었던 이 문제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치? 그러니까 정치가는 합리적이죠. 근데 2번을 대우로 하게 되면 뭐죠? 합리적이면 뭐가 되는 거야? 시작. not 몽상가죠. 그러면 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정치가면 합리적, 합리적이면 not 몽상가. 정치가는 뭐야? 시작. not 몽상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기억은 당연히 맞음 O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1번에서부터 만약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뭘 까먹은 거야? 그치, 우리가 논리 처음 배웠을 때 그러므로 따라서 다음이 주제가 결론이다. 그걸 또 까먹은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드시 표시하세요. 전제 지시어, 결론 지시어를 표시해라. 아시겠죠? 여기다가 그냥 지우면서 해야겠네. 그럼 니은을 그냥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니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의 모든 그림은 초현실 작품이고
어떤 초현실 작품은 희귀 작품이 아니므로 그럼 요거죠? 그러므로 자 피카소의 어떤 작품은 희귀 예술품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대로 써보세요. 피카소의 모든 작품은 초현실 작품이다. 어떤 초현실 이게 1번 이게 2번 어떤 초현실 작품은 희귀 예술품이 아니다. 아이고 밑에다 써야겠다. 죄송해요. 이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너무 좀 그러네. 밑에 다 쓸게요. 그러면은 피카소의 1번 모든 작품은 초현실 작품이다. 2번 어떤 초현실 작품은 자 그것을 M이라고 한번 해보자. 희귀 예술품이 아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지? not 희귀가 돼버리죠. not 희귀. 따라서 결론 피카소의 어떤 작품은 희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다. 연결됩니까?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이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이 좀 안 되잖아.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여러분들 자 얘가 지금 전체고 얘가 특징이지? 그럼 여러분들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카소는 초현실이죠. 근데 여기서 초현실이 피카실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더 이상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연결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자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이 연원문이죠. 그럼 연원지 단순화를 해야 되겠죠? 얘를 연원지 단순화를 하게 되면은 그쵸?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정권에 있어야 되는 정권에 있어, 속권에 있어. 속권에 있지. 그럼 더 이상 자 결론 도출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결론 도출이 안 된다. 답이 쉽게 나오네. 적어도 나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니은은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한번 해보죠. 이 3번은 설명 들으면 또 느낄 거야. 아이고 선생님 까먹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 봐봐. 오직 공무원들만이 세종지심이다. 오직. 그쵸. 네가 했어야만 나는 행복해.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충분조건 필요조건. 이따가 그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 8번도 충분조건 필요조건이지.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오직 공무원들만이 세종지심이다. 오직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공무원들이 아니면 세종지시민이 아니라는 거잖아. 오직 뭐뭐만이. 이거는 정권이다 후권이다 후권 필요조건이라고 했지. 따라서 세 번째는 어떻게 기화를 해야 돼요? 그쵸? 얘가 후권으로 가야 돼. 세종시 시민이면 모두 공무원들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오직 공무원들만이 세종시 시민이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이 아니면 세종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따라서네. 그럼 얘는 뭐야? 아유 마지막으로 가야겠네요. 어떤 지하철 승객들도 세종시 시민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지하철 승객들이니까 지하철 승객이면은 모두 세종시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때문이다니까 전제니까 앞으로 가야 되죠. 어떤 지하철 승객도 자, 어떤 지하철 승객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not 공무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끝났잖아. 자, 3번 문제랑 앞에서 했던 2번 문제랑 뭐가 다르냐고요. 다 가한 3단 논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세종시 시민이면 공무원. 자, 2번을 대우로 연결할게요. 공무원이면 not 지하철. 됐습니까? 그러면은 not 지하철이 돼버리니까 얘를 다시 대우로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면 not 공무원, not 공무원이면 not 세종시. 그래서 지하철 승객이면은 세종시 그쵸 시민이 아니다. 그대로 나오잖아. 됐습니까? 지금 마지막 3번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3번은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지금 두 가지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세종시 그러니까 공무원들만이 얘가 후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도 까먹었지.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가 있으면 얘가 뭐야? 결론 지시어잖아. 결론이죠. 때문이다가 있으면 얘가 뭐야? 전제죠. 그래서 얘가 2번 전제로 가고 얘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또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그쵸 다 타당하고 니은만 타당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무려 정답률이 49%뿐이 안 나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변형에도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내년에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 시험에 이렇게 변형이 안 나오고 똑같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쵸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지 한 단계도 걸리지 않지만 기본 문제가 나올 때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뭐 단순 가운 3단이 나오면 거의 눈으로 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호박벌님
머리가 아프시답니다. 아이고 어디가 아주 그렇게 머리가 아파. 이건 제가 외우라고 했어 거의. 그치? 그래서 오늘 숙제예요. 만약에 이것을 정권으로 잡아야 되는지 후권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필요조건 총부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자 선제국어 올인원 혹은 선제국어 수빈이교 논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의자를 저번 주에 저 허리가 정말 아작난 줄 알았더랬잖아. 너무 아파서. 왜냐하면 지난주 의자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 교탁 밑에가 완전히 제가 이렇게 발끝으로 이렇게 디디면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으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오늘은 자 이거 좀 자랑 좀 할게요. 저 의자 새로 샀어요. 뭐 공단계에서 사준 건 아니고요. 제 돈을 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전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 수도 있고요.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점수가 저를 빙글빙글 동글 돌게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틀리신 분들은 여러분들 괜찮아 앞으로 연습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봐봐 설명 들었더니 어려운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다 우리가 언제 이 내용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특히나 왜냐하면 이건 전제지시요. 딱 그러므로 이거는 결론지시가 언제 있어? 아이 논리 첫 번째 시간에 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윤혜문혜님 공단기는 공노비에게 좋은 교탁을 제공하라. 왠지 이렇게 들으면서 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결국 공노비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네 라이브를 위해서 사신 거죠. 산 거죠. 라이브 때 해야지 제가 언제 이걸 쓰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걸음 더 장학생 11기를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그쵸 11기 장학생 모집하는데 10주년인데 왜 11기냐 중간에 2번 뽑았던 적도 있어서 그래요.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저희가 10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합격생들을 초대해서 이번에 한번 행사를 작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합격생 분들이 이제 메일로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합격생이 아니라 그 장학생이셨던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 되게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 힘내시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좀 가리고 그분 사연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돼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그거 퀴즈로 내야겠다. 그렇죠? 다음에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1기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만관부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 5번, 6번은 제가 한번 국회적 문제를 가져왔어요. 근데 국회적 문제는 뭐 많이 변형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5개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이제 변형을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제가 4번을 왜 가져왔냐? 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보통 지금 짧은 지문에 순서별이 나오고 가나 다라 보통 4개가 나오는데 얘는 가나 다라 마 5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길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약간 변형 문제 중에서 이 긴 지문의 내용 배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봐봐라. 이거 이 길이 올라가니까 길어지니까 58%로 뚝 떨어졌네. 이번에 예상 출세 이런 거 좀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 공개가 늦게 돼가지고 못 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특강 등등을 통해서 예상 기출에 실지 못했던 올해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앞을 보려고 했던 맨 앞이 가다 달아야 그러니까 가나다라 중에서 나만 맨 앞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역수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좌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영역수란 말이 나오고요. 좌석을 둘러싼 신경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평생교육원이 주최하는 코바늘 뛰기 고급반 과정이 첫날. 뜨개질인가 보다. 저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일단 이런 거를 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몇 수강생은 작심한데 불을 켜고 강의실에 들어오고 다른 몇몇은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들어온다. 영역수의 예를 지금 쓰고 있네. 근데 가달라.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쵸 아무도 알지 못해. 지칭된 명칭이 취향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상이 애매해진다. 텔레비전에 토크쇼를 보더라도 개성 있는 패널로 채워지는데
우연이 아니라 놔두연 제작심의 의도다. 자, 그러면 막 가달라가 적어도 그 뒤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그쵸 예시를 보여주고 있지. 강의실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근데 얘는 일반화죠. 그럼 보통 이렇게 일반화는 예시가 끝나는 자리에 넣게 되니까 얘는 좀 뒤쪽으로 좀 밀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나 일주일이 지나 수강 둘째 날이 왔어. 사람들이 좀 바뀌었어. 수강생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그게 제자리예요? 사실 코반들뜨기 과정에서 누가 어디한테 무슨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얘기겠죠? 다단락은 이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행동이 굼뜨거나 소심한 수강생들은 남아있는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그 다음에 착석하자마자 매트는 의자 입혀진다. 이 자리는 안 임자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면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지금 보세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행동이 굼뜨거나 소심하다 돼 있죠? 쑥스러워하면서 들어오고 자 소심한 수강생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봤을 때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확률적으로 그쵸 다가 앞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가 정확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말과 연결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자 작심한 듯한 사람도 들어오고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약간 쑥스러워하는 이러한 소심한 수강생은 남아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첫날 과정에 대한 설명 같아.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둘째 수강날이 왔다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느낌적 느낌으로 다 다음에 어쨌든 뒤에 뭐가 있든 간에 나가 그 다음에 와야 될 것 같다. 중간에 뭐가 끼어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인간 낯선 사람과 최대한 빠른 시간 친숙해지고 싶어한다. 위의 경우에서는 새로운 강의실과 수강생이 될 것이다. 아, 그러면은 적어도 라달락은 다, 나,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자기 자리를 정하고자 하는 욕구로 위에 있는 행동을 설명하니까 저도 라는 예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 마. 그런데 여기서 모순에 부딪힌다. 무리의 소속감을 원하는 마음과 개인으로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첫날 앉았던 자리를 차지하라는 동기가 생긴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왔네. 그러면은 마달락 다음에는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이 같이 나와야만 할 겁니다. 되십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만약에 글을 읽다가 맥락이 잘 파악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앞뒤에서 반복되는 걸 그냥 이어붙이라고 했지. 그럼 그렇게 이어붙이게 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나 다음, 다 다음에는 나가 들어갈 것이고 마 다음에는 가가 들어갈 거야. 그치 여러분들? 그럼 이 순서만 잡아도 다 나와라 마가가 되네. 됐죠? 그리고 나서 글을 다시 해보게 되면은 첫째 날의 상황, 둘째 날의 상황. 됐습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 그쵸? 그런데 최대한 자리를 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영역 수호의 첫 번째 욕구인데 두 번째는 드러내고 싶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차별화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의도 아래 자리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나, 라, 마가. 다나, 라, 마가.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첫째 날 다음에 첫째 날 설명하고 둘째 날의 상황 다음에 둘째 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배열이 안 된 이유가 그쵸. 앞뒤에 연결이야. 어떤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소심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앞에서 얘를 설명하고 뒤에를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라고 해서 그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야 돼. 한별님도 그렇고 호박불님도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어붙여서 풀긴 했는데 너무 찍어서 푼 느낌이 강해서 오답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그 찍어서 푼 거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배열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은 앞뒤를 이어서 그냥 찍어서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푸는 방식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표시 할 부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감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5번하고 6번 한번 풀어보는데 5, 6번은 아이고 정답률이 85, 87이기 때문에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5%, 87%가 나왔던 잘했던 문제가 돼요. 그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뭐냐면은 윤리적 소비의 개념이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제하고 나눈 삶이다. 윤리적 소비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최근 산업화 이후 경쟁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자원고갈의 문제 등장했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가 생기게 된 배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그렇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음에 봐야 되겠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이것도 오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문장이 계속해서 나오네. 기억하시죠? A를 외워봐. 외워보세요. 위해서는 B를 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외우세요. 제가 분명히 독해 시간에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건문이라는 것은 한국어에서 실현될 때 되게 다양하게 실현돼요. 근데 대표적인 게 A를 위해서 B를 해야만 한다. B가 필요하다. 조건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한다면 윤리적 경영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윤리적 그쵸 그런 어떤 소비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윤리적 경영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처럼 윤리적 소비는 대안적인 소비 행경으로 뚜루뚜루뚜루 하는데 기여할 수뿐 아니라 뚜루뚜루하는 뚜루뚜루.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윤리적 소비의 역할 아니면 영향, 효과 등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 글은 이제 첫 번째 윤리적 소비의 개념, 그리고 윤리적 소비의 등장 배경과 그쵸 윤리적 경영에 정말 경영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소비의 역할, 기능, 효과, 효용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죠. 바로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은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옳은 것은 문제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 일치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결과적으로 윗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윗글에 나와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정책방안 나와 있지 않죠?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친 사회운동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러면은 산업화 이후 지구 환경에 나타난 변화는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여기 나왔잖아.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은 자 산업화 이후의 기후변화, 자원고갈 그래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거죠. 배경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푸셨어요. 5번의 정답률이 85%니까 잘 푸셨고요. 6번도 87%가 나왔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은 다 특히 1단락 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윤리적 경영 여부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거야? 아니지. 지금 위에서 뭐라 되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이 필요하다. 존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존속되느냐 폐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의 문제가 되고 얘는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과 발전이니까 존폐랑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X. 그러니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내용과 존폐를 가른다는 내용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87%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푸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출 그 예상 기출서를 오늘 개강했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예상 기출서를 오늘 개강했어 오늘.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지금 개강하고 제가 개강 후에 바로 이제 뛰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예상 기출서에는 이 책을 저희가 만들 때까지 나왔던 올해의 모든 기출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책이 나온 다음에 새로운 기출이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그중에서 좋은 문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라이브나 기타 특강 때 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어찌되었든 자 오늘 예상 기출서 이제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라이브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예상 출서 지금 들을 예정이신 분들 되게 많죠? 강의가 이제 올라가는데 예상 출서는 반드시 숙제를 하셔야 돼.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저희 풀이 방식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여간 열심히 유형 강화서라고 제가 설명하거든요. 하나의 유형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험에서 특히 실전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출서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불닭 매운맛 불맛이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상은 했어. 이 8번 문제. 예상은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까지 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8번 문제 틀리셨던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를 위로하는 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8번 문제 정답률 20%입니다. 위로가 좀 되세요?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들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상위권들은 3번 문제 아까 논리도 85가 나왔어요. 상위권들이 진짜 무서워. 상위권들이 진짜 잘해. 근데 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멘트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상위권도 55%가 나왔습니다. 자, 위로가 좀 되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나만 틀리지 않았네. 그럼 왠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쵸?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더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이 지금 입력을 계속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져서 상위권이 38%랍니다. 세상이 이제 휘황찬란하게 굉장히, 그쵸? 밝게 빛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일단 정신줄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7번부터 10번까지 이 문제를 집중해서 풀고 특히 8번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틀린 걸 보니까 저 매운 게 먹고 싶네요. 더군다나 이제 불맛이라고 해가지고 불맛 문제를 그래도 라이브 때 이런 거 풀어야지. 라이브 때 이런 거 풀어야지. 언제 풀겠습니까? 그쵸? 불만 문제 이렇게 가져와서 풀었는데, 제가 아까 이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께도 그랬거든요. 지금 소장님 앞에 계신데, 매운 거 먹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다. 이랬는데, 저 이거 고민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원래 야간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야간 수업을 하면은 솔직히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월요일은 제가 새벽에 운동하고 온 날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새벽에 운동하고 지금까지 운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신체 늘리기 운동이에요. 신체를 늘리기 운동. 그러니까 뭐 근력 소금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신체를 쫙쫙 이렇게 늘리는 운동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로는 요가 필라테스라고 하는데 요가 필라테스가 아니라 거의 신체를 이렇게 쫙 이렇게 늘리는 저기 합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코코넛 치킨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래서 운동할 시간 너무 없으니까 새벽분이 없으니까 새벽에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 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물이 없네. 근데 야간 라이브까지 하면 월요일에 사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뭔가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도 지금 사실 여러분들 정답률을 보니까 너무 지금 사실 매운 게 땡깁니다. 고민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세요. 기운을 불어넣어 줘서 제가 집에 가서 통닭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면서 떡볶이를 먹지 않도록 좀 기운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1일 1독을 좀 풀도록 하겠는데 나머지는 정답률이 괜찮아요. 7번 문제 정답률 78%, 8번 문제는 뭐 아까 얘기했죠. 뭐 20% 나왔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래도 좀 어렵구나. 72%, 76% 이렇게 나왔네요. 와, 상위권은 나머지 문제 다 100이야. 상위권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100이 나왔어. 근데 8번 문제만 좀 틀렸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족발은 어떠신지. 근데 족발은 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족발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뭔지 아세요? 족발은 단백질이 많아서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족발에는 약간 몸에 좋은 게 좀 많이 들어간 느낌. 저는
튀긴 통닭을 좋아해요. 저는 구운 통닭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싶다. 불족발이 있어요? 근데 닭발은요. 1번만 잡담하고 할게요. 무료 운동화. 닭발은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그게 콜라겐 덩어리라며 그래서 닭발을 얼굴에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집을 갔는데 포장마차 같은 데 닭발을 이렇게 보통 발라서 나오는데 그냥 닭발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어 먹는 거야. 근데 아니야,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나는 닭 발가락이 4개인지 몰랐어. 닭 발가락 4개 맞죠? 4개인가? 이게 이렇게 긴 거 3개인가 이렇게 짧은 거 있던데? 그쵸? 진짜로 이렇게 닭발을 이렇게 빨갛게 해서 이렇게 이 비닐 장갑을 주고 그렇게 뜯어 먹게 해요. 근데 이렇게 딱 잡았는데 닭발이 이렇게 생겼잖아. 닭발이 4개인 것 같아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닭발 몇 개예요? 그러니까 양쪽 말고 한쪽 다리 발이 4개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가지고 그냥 먹긴 먹습니다. 먹긴 먹는데 왠지 이렇게 약간 있잖아. 그 모든 음식은 가공식품이어야 되는데 약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형태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즐겨 먹진 않게 되더라고요. 발가락에는 뼈가 없다고요? 아니 뼈 있었다니까? 3개예요? 잠깐만. 3개예요? 4개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야? 4개는 여기 있는 거 튀어나온 뼈인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입은 4개인가? 닭이 발가락이 3개예요? 4개예요? 맞잖아. NGY님. 닭 발가락 4개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하여간 맞게 느낍니다. 자, 어쨌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지났어요. 이제 그만 떠드시고요. 자, 닭 발가락이 3개인가 4개인가 모르겠고요. 자, 이거 어쨌든 생물 전공하시는 분들이 빨리 좀 정리를 해주세요. 닭이 조류잖아. 조류는 발가락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박박 디라라님. 자,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게 제가 무슨 정답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할 때는 다들 조용해. 근데 지금 처음 보는 닉네임들 너무나도 많이 뜨고 있어. 지금 박박 디라라님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나타나십니까? 뭐 치침님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바로 해도 되죠? 라이브 해도 되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1일 1동 본격적으로 달걀다리는 발가락은 4개였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후, 전쟁, 교역, 도시화 등 생태환경의 다양한 요소가 몇 가지 결합해서 각종 전염병 유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기후란 한 가지 요인이 전염병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후, 전쟁, 교역, 도시화 등등등의 다양한 요소가 전염병 유행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후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논증하기 쉽지 않대. 답 나왔는데 하여간 가령 17세기 소빙기의 기후 강화로 조선에선 2차례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 끼치지 않았지만 기후 변화가 질병 유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후는 경우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변수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게 질병 유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기후가 변화가 됐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가 일어나야 돼? 질병이 생겨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쵸? 기후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질병이 생겨. 그럼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긴 한데 직접적인 변수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되진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후라는 한 가지 요인이 전염병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기후 변화와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나 그쵸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논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기가 쉽지 않다.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우에 따라 될 수 있다는 거는 뭐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논증하기 쉽지 않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논증이라고 한다는 거는 직접적인 뭔가 상관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기후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질병이 있어. 이거는 뭐야? 분명한 이건 상관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기후변화는 질병의 필요 조건이다. 즉 있으면 있다 되죠. 근데 이제 충분 조건이다. 있으면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나요? 기후변화가 만약에 없으면 질병 변화가 없다만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기후변화라는 게 절대적 요소가 된다는 거야. 얘가 없으면 절대 이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지만 얘가 없으면 얘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없어. 이것도 사실 상관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걸 뭐라 하죠? 우리가 없으면 없다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제가 어떻게 보내기 쉽다 그랬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니까 A가 있으면 반드시 B가 있을 땐 충분 조건. 근데 만약에 A가 없으면 절대로 B가 없어. 그럼 이거는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은 얘가 없으면 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그쵸? 야, 얘가 있으면 있는 건지 없으면 없는 건지 영향 관계에 대해서 논증하고 싶지 않다. 경우에 따라 기후도 변하고 전쟁도 변하고 교역도 변하고 도시와 생태 변화들이 변해서 전염병,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기후가 경우에 따라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쵸. 그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변수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뭔지 아시겠어요? 답 나왔지? 몇 번이야? 시작? 그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나왔던 거 기후는 질병을 일으키는 충분 조건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되는 거죠. 기후가 변화되면 질병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기후가 없으면 질병이 반드시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기후가 없으면 질병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죠? 오히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영향을 미쳤는지 논증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변수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니겠죠. 8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8번에 오답률이 다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치? 보시면은 얘도 지금 31, 저기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얘가 36, 44, 19. 그러니까 2번, 3번에서 대부분 요게 이제 많이 걸렸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저는 요거 허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충분 조건이다 이걸 찍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쵸 필요 조건은 아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서 3번도 이제 좀 찍으셨던 것 같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서로 대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3번하고 4번을 헷갈리셔서 8번에 찍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 있죠. 여기에 대한 이해만 지금 모자란 거니까. 근데 지금 1번하고 2번, 특히 1번을 찍으신 분들은 충분 조건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A가 있으면 무조건 B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가 있으면, 그쵸? 그럼 무조건 질병이 있다. 그럼 기후는 질병을 일으키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질병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 자 일단 우리 좀 나눠서 생각합시다. 1번, 2번 찍으신 분들은 반드시 수업을 다시 들으세요. 반드시 수업을 다시 들으시고 이분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충분조건, 필요조건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야. 아직 이해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3번과 4번을 틀리셨던 분들은 충분조건이 아니다까지는 이해했는데 필요조건에서 걸린 거죠. 이분들은 중간 허들은 넘어갔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조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봐봐 이게 아니 여기 자 여러분들 이게 독해 문제지. 독해 문제에서 맥락을 봐야 되죠. 맥락을 보게 되면 기후는 경우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오로지 한 가지 그 한 가지야?
질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에 한 가지란 뜻이잖아. 경우에 따라. 됐습니까? 경우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힉스님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고민님도 그러시고 한 가지 요건이 될 수 있다길래 충분 조건으로 풀었다고 하는데 이게 독해예요. 독해에서 한 가지 요건은 절대적 요건이라는 뜻으로 이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기후가 경우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요인으로서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셔야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쵸? 예, 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8번에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나머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잠깐만 이거 좀 들어주세요. 뭐라고 지금 알림판이 왔습니다. 아, 깜짝 퀴즈 내야 된대요. 깜짝 퀴즈 도장과 함께인데 요거 깜짝 퀴즈가 카페 인증이죠? 자, 깜짝 퀴즈입니다. 도장과 함께 인증해 주세요. 자, 깜짝 퀴즈 나갑니다. 모든 선제국어, 매일국어 강의에는 무료 교재, 그러니까 무료 파일이, 자료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없다. 정답과 함께 인증샷 카페에 올려주시면 푸짐한 상품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자, 깜짝 퀴즈 다시 한번. 선제국어, 매일국어 강의에는 무료 자료 파일이 올라가 있다, 없다.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카페에다 하는 거지. 예? 아, 그리고 요것과 함께 이 도장을 해줘야 돼요. 도장까지 같이 인증을 해야지만 카페에 인증 이벤트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예요. 깜짝 퀴즈 페이지. 아이고 그냥 그죠? 아주 그냥 깜찍하네요. 깜찍해서 깜짝 퀴즈인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자, 그럼 나머지 부분 이제 읽어도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 하지만 중국 사회에서 기후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봐봐. 그러나지. 대비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쵸. 다른 데서는 혹은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혹은 현대에서는 기후가 질병 일으키는 직접적인 변수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후가 변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후변화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회에서는 여기 기후변화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럼 기후변화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기후만 변화돼도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충분 조건이라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 중국 의학의 이론서의 황제내경에 근거한 운기설이 대표적인 기후질병 이론이다. 기후가 변화되면 질병은 일어난다. 운기설이 나오죠. 근데 운기설을 기초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질병 이론이 상한론과 온병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 내용일지에서 나오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황제내경에는 운기설이 있고 운기설이 나중에 새롭게 발전해서 나오게 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게 상한론과 온병학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내경에는 운기설이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그쵸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한론과 온병학이 있어요. 상한론이 무엇이냐? 고대 중국의 마지막 단계인 한달에 때 등장했는데 북방 계절 지역의 겨울에 찬 기운에 상하게 되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 아 이거네. 기후가 질병을 일으킨다. 근데 구체적으로 찬 기운이 생기게 되면 기후가 차지면은 몸에 질병이 생긴다. 여기 보면 인과관계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문을 또 쓰고 있네요. 북방 지역의 겨울철 찬 기운에 상하게 되면 봄에 질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가 돼? 그쵸? 겨울철 찬 기운이 있으면 질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기후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상한론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한론자들은 찬 기운을 막기 위한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A부터 B죠. 기후 조건이 전염병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럼 기후가 바뀌면 전염병이 발생한다. 충분 조건이라고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상한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근대의 명청 시기에는
남방 지역의 이상고온과 더불어 사실사철 전염병이 발발했다. 상한로는 추우면 질병 생긴다고 한 거야. 근데 왜 더운 데서 전염병이 발발해? 그러니까 기존의 상한론적 인식, 야 추우면 병 생겨. 네, 그게 아니죠. 더우면 병이 생겼죠. 그리고 그런 처방으로는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 특히 중국은 북쪽보다 남쪽이 더 고습했기 때문에 남방 지역에서는 새로운 질병 이론인 옴병학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래서 옴병학이 유행을 하였다. 다시 한번 상한론은 추운 기후가 질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봤는데 옴병학은 뭐냐. 옴병학은 기후변화보다는, 자 다시 한번 A라기보다는 B, 이건 대비항이라 했죠. 그러면 옴병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그쵸? 이거보다는 지역적 특수성, 토양이나 기운 등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강조하면서 열기를 잡는 치료법에 초점을 맞췄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비항이 이렇게 나오겠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온병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질병을 일으키는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질병을 일으킨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기후변화가 질병을 일으키는 필요 조건이다. 이게 뭐야? 기후변화가 없으면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중국 사회에서는 기후변화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방식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기후변화를 충분 조건으로 생각했던 게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상한론이에요. 그러니까 상한론은 뭐냐면은 기후가 변화되면 무조건 질병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후가 변화되면 질병이 일어난다. 특히 찬 기운이 변화되면 질병이 일어난다. 이건 충분 조건을 본 거야. 근데 똑같이 기후 변화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본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병학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필요 조건이라 돼 있죠?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은 기후 변화가 없으면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는데 기후가 변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와 얘네의 차이가 뭐냐? 상한론은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충분 조건으로 보고 온병학은 필요 조건으로 봤지만 충분 조건으로 보지 않았다지만 어쨌든 간에 상한론이나 온병학이나 둘 다 기후 변화를 충분 조건으로 보든 필요 조건으로 보든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가달락은 아니, 충분 조건이든 비효 조건이든 아니다.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저주토끼님, 아이고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왜 저주토끼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자, 축복토끼로 바꿔주세요. 여기 필요 조건에 꽂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가달락과 대비되는 거잖아. 대비항이 전체적으로 얘랑 중국 사이의 대비잖아요. 근데 이 대비항을 갖다가 생각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상한론이나 온병학이나 기후변화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내겠다. 근데 기후변화를 그쵸, 충분 조건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 저주토끼가 소설이에요? 왠지 무슨 지금 뭐예요? 유명한 책이에요? 전 잘 몰라요. 일본 책인가요? 왠지 일본 책인 것 같습니다. 나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나라예요? 아, 어떤 나라 책이에요? 저주토끼가? 예? 우리나라 토끼예요? 아, 우리나라 토끼가 아니라 우리나라 소설이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소설을 거의 못 읽어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끼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패스트가 중국에서 맹위를 떨쳐줄 때 중국인들은 패스트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자, 패스트는 남방에서 유행한 다음에 북방으로 갔게 됐죠. 그럼 남방이니까 당연히 온병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거야. 패스트가 남방으로 퍼지자 온병학자인 나열하는 서역 휘편에서 도시가 오염물이 많은데 그것이 많아지면 나쁜 기운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쵸, 열독의 제거와 해독을 위해 차가운 성질의 처방을 제시했다. 이후 패스트가 만주 지역에서 발생하자 패스트 치료를 둘러싸고 서구 의학과 중국 의학이 대립했다. 정말 대립인지 봅시다. 서구 열강은 서양 의학의 세균설에 기초해서 강제 겸역과 격리를 강행하였고 이에 반발한 북방 지역 중인들은 독자적으로 병원을 건립하고 상한론을 바탕으로
자, 중이치를 도모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반발했으니까 대립한다. 이거는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한론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러나 겨울 내내 유행하다가 봄철에 유행 정도가 완화되는 패스트는 자, 뭐에 맞지 않았겠어요? 상한론에는 맞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상한론의 방식으로는 더울 때 유행하는 것을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자 북방 지역의 중이들은 그 해법을 서역 휘편에서 찾아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자, 서역 휘편에서는 온병론이 나왔죠. 온병론의 방식으로 그쵸 패스트를 치료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기후변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중국이들의 전통적인 질병과는 점차 기후를 초월한 질병관으로 변모해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니은이 답이 되겠죠. 상한론이 있으니까 여기는 상한론이 이렇게 들어가야만 되고요. 그러니까 상한론하고 온병론 둘 다 기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얘기했지만 더 절대적인 관계를 얘기했던 게 상한론이잖아. 상한론은 기후가 변화되면 무조건 질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온병론은 뭐라고 하죠? 아니다. 이게 이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없으면 질병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걸 절대적인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없다. 기후보다는 지역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점차적으로는 기후를 초월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이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상한론과 온병학 중 중국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전자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 이문단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한나라 때 나오고요. 온병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청 시기에 등장했으니까 맞게 됩니다. 두 번째, 황제 내경에는 아까 얘기했죠. 기후와 질병의 관계를 설명한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온지 이거는 그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쵸 운기설이 나왔죠. 운기설이 나오고 운기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잖아,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사회에서 패스트는 북방 지역에서 먼저 발생한 뒤 남방이 아니라 남방에서 발생했다고 나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가달라. 가달라는 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기후라고 하는 게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변수가 아니다. 한 가지 요인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후도 변화가 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교역도 뭐하고 도시화도 되고 다양한 요소가 있으면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기후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기후는 질병 발생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기후가 없으면은 그렇죠. 기후 변화가 없으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 논증할 쉽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글을 다 읽어봤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4번이 되는데 그러나 하지만 중국의 자 대비 전통의학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중국의 전통의학은 기후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상한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야, 기후가 변화되면 무조건 질병이 생겨. 기후변화를 충분 조건이라고 본 거죠. 근데 온병론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기후보다는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어. 충분 조건은 아니야. 필요 조건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 조건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그쵸 여기로 이제 가면서 기후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좀 약간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한론이나 온병론이나 중국의 그런 어떤 전통의학은 이들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대비항이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얘는 지금 맨 앞단락이니까 중국은 상관관계를 얘기하는데 얘는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다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뒤를 읽어봐도 알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이 글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1번. 봄철에 계절성 호흡기 감염 환자가 급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상한론자들의 주장은 약화가 되겠어요? 아니죠. 봄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야?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기후가 변화된 거지. 기후가 변화되니까 질병이 생겼지. 그러면 약화되지 않죠. 강화되겠지? 두 번째. 개인의 바른 생활 습관으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상한론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죠?
저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 앞쪽에서 지금 상한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죠.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기후 조건이 전염병을 발생한다 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자, 개인의 바른 생활 습관으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은 반박하는 거죠. 반박이니까 강화가 아니게 되죠. 같은 기후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전염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상한론자 들어가면은 기후가 같으면 병도 걸리지 말아야 돼. 근데 기후가 변화가 되면 병이 걸려야 되죠. 근데 온병학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기후 조건이라기보다는 지역성 등등에 따라서 걸린다 돼 있지. 그러니까 기후 조건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전염병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온병학자들의 주장과 일치가 되는 거잖아. 꼭 기후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화되지 않겠죠. 마지막, 간염병 환자가 지역을 이동한 뒤 간염병이 자연 치유되었어. 그러면은 지역을 강조하게 된 거죠. 온병학자들은 기후보다는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일치가 되니까 강하겠어? 약하겠어? 시작. 강화가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그쵸. 이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둬야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상을 입었던 게 바로 이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직 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나눠서 봤어요. 1번하고 2번을 푸셨던 분들은 반드시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직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이야. 3번하고 4번에서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는 정확히 찍었지만 필요 조건에 헷갈렸었던 분들은 그렇죠. 아직 고급 단계가 안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앞으로 조금만 더 연습하면 잘 될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완벽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글 전체를 읽으니까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글을 다시 한번 맨 앞서부터 보게 되면 자, 이 글을 다시 한번 이거 왜 커졌지? 됐다. 이 글을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자, 이 글은 대비로 되어 있는 글이에요. 근데 대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가달락하고요. 하지만 중국 사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대비항이 되어 있죠. 그럼 중국 사회를 갖다 요약하게 되면 이거잖아. 기후변화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 즉 기후변화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랑 대비항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기후변화와 질병이 상관관계가 있다. 기후가 변화가 질병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잡아놓고 풀어야 되잖아. 상관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풀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글의 구조를 봐더라도 8번 문제는 몇 번 되겠어요? 4번으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라이브 하는 이유가 뭐야? 틀리기도 하고 그쵸 맞기도 하고 틀리면은 다 같이 기뻐해주고 그쵸 와 나만 틀린 게 아니다 해서 기뻐해주고 맞으면 다 같이 속상해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선의의 경쟁해야 되니까 틀리면 다 같이 속상해하고 그리고는 왜 이걸 틀렸는지 다시 한번 그쵸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맞았으면은 어디가 그쵸 다 같이 우리가 다 맞았던 요인이 뭔지 또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쁜 것을 보면 함께 나눠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틀리셨던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충분 조건 필요 조건요. 수빈이교 논리에서도 있고요. 거기 앞에 목차를 좀 찾아봐. 거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 돼 있어요. 수빈이교 독해 올인원에도 다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올인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독해 응용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반드시 여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호박불님이 상위권 틀려서 만족한데 네, 뭐 그런 거죠. 뭐 사실 나만 혼자 틀면 속상한데 다 같이 틀리니까 아 그래 이런 거 다음에 한번 잘 풀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즐기는 1일 1독 라이브.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오늘이 제 6회까지 맞이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야간 강의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몸이 힘든데 어쨌든 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금 실강분들이 반응을 주시니까 제가 정말 수업을 준비할 때도 너무 도움이 돼요. 아, 학생분들이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구나. 학생분들이 이런 건 되게 잘 푸는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 11월 지금 벌써 모의고사 세팅하고 있거든요. 모의고사 출발선 모의고사 세팅할 때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라이브를 쉽니다. 다음 주 라이브를 쉬고요. 9월 22일 라이브가 새롭게 재개가 되고 처음부터 이제 공지에다 올려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 한 주만 딱 쉬고요. 22일 라이브를 재개하는데 그러면은 이번 주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뭐냐 하면은 짜잔! 오늘 그쵸 논리 문제 3번 틀리고 8번을 다 1, 2번 찍으면서 틀리셨던 분들은 반드시 논리 강의를 든다. 제가 항상 추천한 논리 강의는요. 올인원 논리 강의도 너무 좋고요. 수빈교 논리 강의도 좋은데 선생님도 책이 없는데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아요. 발등에불 논리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불 논리 특강이라도 반드시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쉬는 동안 내가 한번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도 논리 제대로 풀겠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본인이 봤던 논리 교재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앞에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전제 지시어, 결론 지시어 이런 게 사실 문제 풀 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처음에 논리를 배웠을 때는 정말 몰랐던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러게 이제 코웃음 치면서 막 지나가게 될 겁니다. 아우, 내가 진짜 이런 걸 몰랐다니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등에불 특강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교재 한 번 더 복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주토끼님 발등에불 그림 지금 우리가 여기선 좀 준비할 순 없고요. 어쨌든 아뜨거는 발등에불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든 특강이니까 발등에불 특강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상실서 그 내용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거기서 몇 페이지까지 풀라는 거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불맛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불맛이 여러분의 성적을 쫙 올리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푹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문제를 통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잊지 마시고요. 논리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논리 강의 들으시기 바라고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 7시 이 라이브로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7회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